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인카인터넷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원혁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설명드릴 부분이 보안을 좀 더 강력하게 뭔가 기업 내에서 구현을 하기 위해서요. 아무래도 보안 제품들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근데 보안 제품만 가지고 모든 보안을 맡기기에는 기업의 보안이 굉장히 좀 큰 범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보안 관리자가 계시다라면은 여기에 소개해드리는 파이썬 언어를 가지고 좀 더 우리 회사에 맞는, 우리 기업 문화에 맞는 약간의 보안을 좀 더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주제로 지금 현재 강의를 준비를 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앞서 설명드릴 부분은 기업 내에서 최근 그 어떤 사이버 공격에 관련된 트렌드를 먼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파이썬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어떤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중간중간 이제 오픈소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할 겁니다. 네, 오픈소스는 파이썬 언어로 개발되어진 제품들을 준비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혹시나 한 번 더 해보시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설명드릴 부분입니다. 네, 우선 기업의 보안을 위협하고 있는 공격의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들어오면서 봤더니 보안 쪽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실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320 때 있었던 그 해커 320의 어떤 주체라고 보여지는 해커들이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해킹해서 화면상에 출력했던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북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이제 보시는 이 화면이 이제 그 320 때 있었던 사건의 그 이미지입니다. 우선 몇 가지 그 기사들을 한번 스크랩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보시면은 방송, 금융, 전산 마비가 있었다. 그래서 정밀적인 어떤 표적으로 해서 공격을 가했다라는 주제의 어떤 신문 스크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320 때는 YTN이라든지 KBS 이런 사이트들이 공격을 당했고 이어서 은행권 이런 쪽들이 실제 공격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격들이 많았던 반면 이 320부터는 어떤 특정 목표를 하는 어떤 타겟 공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 이제 농협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제 해커들이 어떤 특정 기업, 특정 어떤 그룹 이런 쪽으로 해서 타겟팅해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안 제품으로 이것들을 막아낸다는 것 자체는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뭔가 준비를 해서 조금씩 악성 코드를 진화했고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전에 그 보안 제품들이 탐지를 하지를 못한다라면은 이후의 공격들은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320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어떤 타깃 공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대한민국의 국가기관망이 테러당했다라는 표현을 해서 역시 320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물론 농협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아예 방송과 금융이라는 두 카테고리를 어떻게 보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기관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방송 자체는 국가기관망이 아닙니다. 물론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킹을 당했을 때 국가적인 전체적인 어떤 위험 이런 부분들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국가기관망으로 분류를 해서 차단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방송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망으로 지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320 사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방송망들을 국가기관망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는 반면 반대로 국가기관망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두 부류의 그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가 언론의 자유 때문입니다. 국가기관망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좀 높은 상급 기관에서 이 망을 감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언론 어떤 자유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탄압받거나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주로 언론 쪽에서의 반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것을 국가기관망으로 하자라는 의견들은 있지만 이게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영화 같은 것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최근에 나왔던 영화 뭐 있을까? 아, 며칠 전에 보니까 제가 그 슈퍼맨 영화를 봤던, 네, 좀 오래되긴 했지만, 네, 슈퍼맨 영화를 보게 되면은 외국에서 이제 슈퍼맨을, 네, 찾기 위해서 악당들이 이렇게 달까지 와서 달에서 이제 막 방송 장비를 막 마비시키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 화면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영화도 보시면은, 네, 일반적인 모든 공영 방송들을 갑자기 중단시키고, 갑자기 네, 어떤 악의 무리의 이 영상으로 교체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막 전 세계적으로 방송을 합니다. 네,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면은 역시 이 자체가 사실 뭐 해킹에서는 굉장히 좀 이슈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도 사실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국가기관망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관리 자체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네, 방송국에서 일하는 그 보안 전문가 친구를 만나봤는데 이게 3.20 이후부터 이제 사실 방송국에서도 이게 보안이 중요하구나라고 해서 보안 전문가들을 뽑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실 그 이전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일반적으로 서버를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운영 측면에서 그런 보안 쪽도 같이 봐왔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보안 전문가들을 직접, 네,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뽑으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까지 보셨던 것은 320의 이야기고요. 실제 국가기관망들을 다루었던 다른 사례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례는 스톡스넷입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네, 또 스카다망을 네,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이유에서 굉장히 좀 유명세를 탔던 악성 코드입니다. 2010년 이란 원전을 공격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시만텍 그리고 카스퍼스키에서 이 악성 코드가 최초로 발견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이제 독일 지멘스사에 있는 원자력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들을 직접 핸들링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직접 다루고 있다 보니까 원자력을 갑자기 중단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실제 스톡스넷의 감염 경로를 따져보면요. 굉장히 이게 굉장히 너무나 쉬운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되었습니다. 사실 보시면은 1번 항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스톡스넷이 USB를 통해서 실제 기관망에 유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가 스톡스넷에 감염된 USB를 그냥 꽂았다라는 거죠. 컴퓨터에 꽂고 난 뒤에 이 꽂으면서 오토런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악성 코드가 막 열심히 프로그램을 서칭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드디스크 내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그러면서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독일 지멘스사의 어떤 원자력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인가 아닌가를 체크해서 그것이 맞다라면은 그 시스템을 장악하는 형태로 갔다라는 거죠. 만일 그게 아니다라면은 옆에 시스템으로 계속 감염을 이렇게 감염이 확산되는 형태로, 네, 스톡스넷이 침투를 했고요.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제 이 지멘스사의 프로그램 자체가 윈도우즈용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체제 자체가 윈도우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악성 코드에 노출되었던 사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란 원전을 공격했는가를 살펴봤더니 실제 아래쪽, 지금 현재 보시는 좌측 화면 쪽에 보시면은 이란 쪽에 관련된 감염 수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란 원전 쪽을 공격을 하는 케이스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스톡스넷이 유명세를 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 물론 독일 지멘스사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그 프로그램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미 외부에서 별도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자기가 직접 이제 악성 코드 제작자든지 해커가 직접 그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는 뭔가의 형태로 패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자력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후에도 스카다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네, 제어하기 쉬운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보안 자체가 굉장히 고려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소프트웨어들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쉽게 노출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의 한 장면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 막 걸어가고 있는 화면도 있고요. 네, 막 다리를 원래 출퇴근할 때 자동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출퇴근 자체가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걸어서 직접 다리를 건너가는, 네, 우리로 치면은 뭐 한강대교를 건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사실 이 내용은 뉴욕 대정전 2003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딱 10년 됐고요. 네. 제가 이 발표를 했던 게, 유사 발표를 했던 게 2003년 8월 며칠이었는데요. 딱 그날이 보니까 10주년이더라고요. 네. 뉴욕 대정전에 대한 10주년이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그 대정전이 왜 어떻게 그러면 일어났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언제였더라? 2009년이었나요? 네, 뭐 한국전력 네, 정전 사고가 있었는데요. 유사 사례인 것 같습니다만, 네, 2003년에 있었던 이 사례를 보게 되면은 사실 악성 코드로 인해서 실제 대정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뉴욕 대정전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잠깐 한번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제가 네, 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게 뉴욕의 지하철에서의 있었던 화면입니다. 그래서 전체 정전이 일어났고 시민들이 네,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퇴근을 하는 거겠죠. 네, 실제 네, 대정전이 있었고 이게 굉장히 미국 역사상 굉장히 큰 사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네, 물론 네, 신호등 뭐 다 블랙아웃이 됐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모든 냉장고에 있는 네, 뭐 식품들이 썩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겪었던 사례입니다. 그죠? 네, 한국전력 때 겪었던 사례이고요. 네, 지하철이 갑자기 멈춰버렸기 때문에 네, 좀 긴급하게 대피를 하는 그런 화면이고요. 무엇 때문에 이게 대정전이 일어난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테러 아니고, 왜냐하면 9.11 테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테러 아니고 사실은 단순히 나뭇가지 한기 때문에 발생했던 어떤 사고다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테러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송전소 위에 나뭇가지가 한 개가 걸쳐지면서 이게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좀 웃기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주식이 곤두박질 쳤던 것 같고요. 여기에 등장했던 네, msbluster.exe라고 적혀있는 이 악성 코드에 의해서 사실은 공격을 당했다라고 핀란드에 있는 네,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F스퀘어에 있는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악성 코드에 의해서 뉴욕 대정전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증거 자료들 쭉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F스퀘어의 이 대표가 직접 증거 자료들을 쭉 제시하면서 이런 이유로 뉴욕에 굉장히 다량의 패킷들이 공격이 일어났었고 그게 어떤 한 곳으로 집중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네, 증명하는 자료들로 쭉 이제 뒷부분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 코드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이런 식의 공격들, 실제 스카다 망들을 직접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에서 뭐 2009년인가요? 있었던 그 정전이 과연 악성 코드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물론 뭐 실수 또는 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전력의 피크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계속적으로 한번 체크해보고 보완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어디를 멈추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이 블랙아웃이 될까를 네, 다뤄본 기사인데요. 네, 뭐 전기, 전력, 뭐 이런 부분, 철도 이런 부분들만 공격이 가해진다라면은 충분히 한국 전체가 블랙아웃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런 중앙일보를 통해서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제 전 세계 사이버 부대에 대한 동향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나중에 봤더니 이게 어디더라? 방통위였나? 네, 하여튼 그쪽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우선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부대가 존재한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 기관망들을 직접 이제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악성 코드든 뭐 어떤 해킹이든 이런 걸로 인해서 국가 기관망들을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노리고 이제 네,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부대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양성하고 운영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잘 알겠지만 북한, 네, 물론 네, 사이버 부대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한국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굳이 이제 전쟁을 위해서 막 비행기 뭐 폭탄 열심히 싣고 전투기에 담아가지고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아예 저 멀리에서 그냥 단순히 악성 코드만 하나 배포함으로 인해서 이런 형태의 공격들이 충분히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네, 키스 알렉산더라고 하는 미국 국방부 산하에 있는 사이버 사령부의 사령관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사이버 전담 부대를 창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죠. 올해 3월에 이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 국방부에 있는 어떤 뭐 군인들 그리고 IT 전문가들로 구성을 한 전문 단체를 운영을 했고 2015년까지 40개 팀으로 확장해서 계속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서 13개 팀은 국가 방어팀, 공격이 들어오면 막는 팀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팀은 직접 공격이 일어났을 때 사이버의 상에서 공격 요원들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는 뭐 굳이 비행기 가지고 막 폭탄 몰고 가서 쏘는 거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는 아무래도 금액 자체가 천문학적인 숫자의 어떤 비용이 들 테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이 팀 잘 운영해서 그냥 공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유사한 사례가 있긴 한데요. 사실 이건 근거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잠깐 언급을 할까 합니다. 사실 걸프전에서 사실 프린터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가지고 뭐 걸프전을 미국이 승리로 가져갔다라는 그런 뉴스 보도가 있는데요. 사실 그 거짓입니다. 네, 근데 이제 간혹 이런 뭐 스카다 망들에 대한 또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한 번씩 언급되는 주제들이에요. 근데 잘못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거짓이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잡지사의 어떤 편집장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걸로 이제 근무를 할 때 이 잡지 부수를 판매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작성한 겁니다. 걸프전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 있고 뭐 프린터에 바이러스에 감염시켜서 그거를 그쪽에 납품했다라는 거죠. 납품하고 난 뒤에 나중에 프린터를 찍을 때 막 이상한 값들을 찍어서 뭐 제대로 된 뭔가 정보를 주지 않게끔 해서 승리로 가져갔다라는 그런 내용의 어떤 스토리 보도입니다. 가짜고요. 네. 이건 가짜입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입니다. 네. 프리즘이라고 하는 미국 내에서 전 세계의 어떤 인터넷망 또는 전화망 등을 도청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어떤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프리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스노든인가 그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갑자기 뭐 내부자 뭐 발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고발 등으로 인해서 이제 뭐 하여튼 미국으로 못 가고 있는 그런 스노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 내용이 좀 더 언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 세계적으로 웬만한 뭐 공공기관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도청당하고 있고 중요한 것들이 모니터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폭탄, 대통령 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정보들을 쭉 수집을 해왔다라는 거죠. 9.11 테러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이 직접 주도하에 진행을 했고 그로 인해서 한 90% 정도 크게 어떤 9.11 테러와 맞먹는 그런 테러들을 한 90% 정도를 자기네들이 커버를 해왔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은 굳이 이렇게 다른 타 나라를 도청하는 이유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는 당연히 우리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조치다라는 식으로 해서 좀 그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부분들이 프리즘에 의해서 모니터링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자료들이고요.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 역시 꽤 오래전부터 그 사이버 부대가 존재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화된 건 2010년 7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사실 2010년 7월 이전에 이미 중국과 대만 자체가 좀 사이가 안 좋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공격용 무기로 악성 코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 인터뷰로 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국방부 사령관이 직접 인터뷰상에서 자기네들은 천여 개의, 그러니까 전 세계 안티바이러스들이 진전하지 못하는 천여 개의 악성 코드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24시간 이내에 모든 천여 개의 악성 코드를 배포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의 천여 개 정도의 악성 코드는 하루
일평균 발견되는 그 악성 코드 숫자에도 미치지도 못하는 숫자입니다. 근데 당시 그 안티바이러스 제품들이 그 악성 코드들이 어느 정도로 수집됐냐 그러면요. 1년, 2년에 한 1000개 발견될까 말까 한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악성 코드들 굉장히 많이 발견을 만들어 뒀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네들이 공격해야 된다라고 판단되어질 때 그 악성 코드들을 중국에다 풀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대만 쪽에서 있는 그 사이버 부대에서의 이야기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중국에서도 자기네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어팀, 공격팀을 분리해서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실제 61398 부대라고 하는 부대를 창설을 했고요. 사이버 공격 및 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미국 IT 기업, 우주 항공 이런 쪽에 관련된 서버들을 직접 해킹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스라엘이고요. 국방부 직속 정보부대라고 해서 역시 창설이 되어 있고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톡스넷과 유사한 변종 바이러스들을 직접 개발하고 있는 형태가 또 있겠고요. 다음은 이란입니다. 역시 안보국 소속 내에 이런 사이버 부대가 존재하고 미국, 이스라엘 등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영국, 최근에 2012년 12월이고요. 사이버 예비군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창설을 했고 역시 위기 상황 발생 시에 영국군의 어떤 지원으로 외인 부대 형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북한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북한도 사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연 300명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해커들을 직접 만들어낸다고 하면서 위쪽에 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200명의 전문 댓글 요원들이 존재한다. 이런 웃긴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300명 정도가 매년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는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양산해내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졸업자를 배출해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굳이 공격용 무기들을 막 싣고 가서 막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의 부대, 사이버 부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 뒤쪽에서 손을 흔들면서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어디든 공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는 실제 군인이 있는 반면 뒤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버 부대들이 직접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주요 공격들에 대해서는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국내 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해킹 시나리오인데요. 앞서 그 스톡스넷의 감염 경로하고 유사합니다. USB를 통해서 실제 그런 감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SBS 스페셜에서 등장했던 해킹 시나리오의 일부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렇게 해서 APT 공격이라든지 타깃 공격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해커가 어떤 비즈니스 카드, 즉 명함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공격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간부급이기 때문에 고위 간부이기 때문에 골프라는 단어로 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골프 무슨 상황 행사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용이 있으면서 첨부 파일로 악성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해둔 거죠. 물론 이건 타깃 공격이기 때문에 사실 악성 코드들을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우리가 흔히 안티바이러스 제품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티바이러스 제품을 계속 검사해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악성 코드 만들고 검사해보고 악성 코드 만들고 검사했을 때 감염되었다고 표시가 되지 않으면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그 백신 업체든 보안 제품 업체든 보시면은 고객사라고 다 적혀 있어요. 홈페이지 가면은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공격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은 충분히 공격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 실행된 악성 코드는 네트워크망을 타고 계속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더블 클릭한 사람은 이 기간에 스카다 망을 운영하는 망 운영자입니다. 역시 실행을 했고요. 백신에서 검사되지 않았고, 새로운 악성 코드가 백신에 발견되지 않는다. 당연히 발견되지 않습니다. 내부 전산망으로 이제 악성 코드 제작자가 만든 악성 코드가 유입이 된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모든 모니터링 결과를 다 전송해 준다라는 거죠. 내부망에 들어왔고 제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카다망, 내부망 이런 것들은 다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길찾기를 시작하면서 악성 코드가 계속 확산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스카다망과 연결되는 특정 시스템에 도달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스카다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 뭐 그냥 별도의 격리되어 있는 분리된 망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어디든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정말 네트워크가 아닌 다음에는 거의 웬만한 뭐 시스템들이 다 네트워크에 물려있기 때문에 어느 시스템 쪽까지만 가면은 감염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악성 코드가 들어왔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거고요. 네, USB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USB 메모리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거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스톡스넷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카다망을 운영하는 사람이 직접 USB를 꽂았고, 그래서 제어 시스템에 유입이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은, 에이, 이거 그냥 할까?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근데 실제 실험을 해봤답니다, 미국에서. 실제 실험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USB를 주르륵 사다가 거기에 악성 코드를 쭉 감염시킨 다음에 내가 원하는 어떤 공격하겠다라는 타겟팅된 어떤 그런 회사 주변에다가 USB를 한번 떨어뜨려 봤답니다. 그럼 누군가가 죽겠죠? 이거를 가지고 회사 내의 시스템에 꽂는지 안 꽂는지를 실험을 했는데 대략 한 60% 정도가 꼽는답니다. 네, 근데 이게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USB에다가 대웹이라고 쓰면은 절대적으로 빨리 와서 꼽는다는 거죠. 뭐가 들었나 싶어서. 그러니까 대웹이라고 적혀있는 이 글자 한 글자 때문에 60%에서 약 90% 정도의 감염률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보안 전문가 분들께서 이 기업 내의 보안을 막겠다고 열심히 아무리 이야기해 봐야 일반 사원들, 그러니까 보안과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이분들이 사실 그런 교육들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심결에 꼽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관 망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겠고요. 생각해 보시면 USB 요즘 얼마 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 만 원도 안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악성 코드 감염했다가 그냥 주변에 막 떨어뜨려 놓으면은 결국 공격은 성공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APT 공격의 시나리오는 네, 다음과 같은 4단계로 해서 침투, 검색, 수집, 유출이라고 하는 공격의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요. 네, 유입 경로 보시면은 네, 웹을 통해서 이렇게 감염되는 경우들. 요즘 또 제로데이가 워낙 많이 또 발견이 되고 해커들에 의해서 이런 취약점들이 많이 또 활성화되어서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대부분이 패치를 하지 않은 MS 운영 체제에서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감염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버전이 굉장히 좀 낮은 버전들을 사용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에는 네, 그냥 인터넷 서핑만으로도 충분히 악성 코드에 감염된다라는 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유명한, 네, 뭐,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토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명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오늘, 본방, 뭐 어떤 드라마 본방을 봐야 되는데 본방 놓쳤다. 그러면 바로 가서 이제 토렌트 검색하시죠. 토렌트 딱 검색해서 다운로드를 받았더니 다음과 같은 아이콘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네, 더블 클릭하면은 토렌트 프로그램이 뜨면서 다운로드를 진행할 텐데 이게 사실 확장자가 네, 잘 보시죠. 예, SCR이라고 해서 실제 실행 가능한 확장자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악성 코드입니다. 단순히 아이콘만 저렇게 생겨먹고요. 뭐 여기 제목에다가 굉장히 유명한 좀 뭐 요즘 같은 경우에 응답하라 1994 몇 회본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놔도 사용자는 그냥 더블 클릭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악성 코드가 그냥 바로 감염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감염시키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포털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어둠의 경로로 뭔가 좀 돈 들이기는 그렇고 뭔가 좀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포털 가서 검색하시잖아요. 검색하시다 보면은 주로 설치본 EXE가 내려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실행해보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다운받아 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 이외에 여러 가지 뭐 툴들을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뜨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악성 코드의 유입 경로들이 될 수 있겠고요. 네, 유명한 뭐 77 디도스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 보면은 웹하드의 업체들을 공격해서 감염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이메일을 통해서 앞서 시나리오 화면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이메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유입되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것이 아무래도 아래 한글 파일입니다. 아래 한글 파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는 굉장히 많은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뭐 거의
월에 막 한두 개 이상은 거의 계속 아래 한글에 대한 패치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만큼 취약점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네, 그거를 막 수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네,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취약점들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잘 아시겠지만 아래 한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거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물론 재미교포들이라든지 교포분들이 쓰시기도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네, 국내 사용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들이 더 많으시고요. 물론 공공기관과 또 거래를 하는 또 일반 기업에서 또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으로 인해서 악성 코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국내 공공기관들에 대한 타겟팅 공격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라든지 중국, 뭐 다른 타 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내부 기관망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 한글 파일을 많이 선택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래 한글 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위쪽에 이제 정상적인 아래 한글 파일이라고 정상적인 아래 한글 구조체 안에 exploit 코드를 삽입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네, exploit 코드가 쭉 동작을 해서 아래쪽에 있는 지금 이제 이쪽 화면에 보시면은 아래 한글 파일이 실행이 되면은 원본 이게 딱 실행했는데 그냥 단순히 화면에 아무것도 뜨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백그라운드에서는 악성 코드가 돌고 있고요. 네, 앞단 화면에서는 2점 아래 한글이라고 하는 이런 파일을 템프 폴더에다 드랍을 시켜놓고 그것을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예를 들면 이게 뭐점 아래 한글 파일이었다라면은 화면에 열렸을 때는 2점 아래 한글 파일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항상. 네, 이런 경우가 과거 발견된 사례고요. 하지만 백그라운드에 악성 코드가 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정보를 네, 외부로 유출하는 케이스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네, 아예 웹페이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해커가 아예 그냥 웹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보이는 게 네, 한국정보보호학회 홈페이지인데요. 한국정보보호학회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논문지 투고 규정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우리 그 학회에다가 논문을 투고할 때는 이런 양식으로 투고를 해라라고 해서 양식 템플릿이 있어요. 거기가 아래 한글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커가 직접 이 홈페이지를 공격해서 여기가 아래 한글 파일이니까 악성 코드가 심겨진 숨어있는 아래 한글 파일로 교체를 해둔 겁니다. 그러니 사용자는 당연히 모르고 그냥 와서 그냥 클릭하는 거죠. 화면상에서도 논문지 투고 규정이라고 떴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그라운드 단에서 악성 코드가 돌고 있고 네, 개인의 정보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예 그냥 상급기관이라고 보여지는 곳에서 하급기관 쪽으로 이렇게 메일을 전달한 케이스예요. 뭐, 물론 메일 제목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게 통일정책토론회니까 통일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할 것이니까 뭐 몇 월 며칠까지 참석해 주세요. 관련된 뭐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럼 사용자는 당연히 첨부 파일을 클릭할 것이고 이런 화면이 떴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지만 역시 네. 백그라운드에서는 악성 코드가 돌고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밑에 있는 기관이 위쪽 기관으로 이제 공격 타깃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네, co.kr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첨부 파일 내용을 보니까 네, 본문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첨부 파일 내용에 수원에 뭐 살해 사건을 했던 그 오원춘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의외의 행동을 했다. 점점점이라고 적혀 있어요. 도대체 뭘 했지? 궁금해진다라는 거죠. 네, 더블 클릭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는 네, 요거는 go.kr입니다. go.kr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월 며칠 외신 종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업 내에서 또는 공공이니까 뭐 내부에서 이제 뭔가 주요 정보들을 이렇게 스크래핑해서 뉴스들을 스크래핑해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 있죠. 보통 예, 있을 겁니다. 네, 그것들을 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신 종합이라고 해서 외신 종합에 관련된 몇 월 며칠자 외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첨부 파일 만들고 딱 클릭해 보면은 동양이 어쩌고 저쩌고 막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악성 코드였다라는 거죠. 네. 다음으로 나타난 것은 약간 인터넷을 좀 크롤링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악성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수원 뭐 오원춘 살해 사건, 네, 뭐 그런 내용하고 유사하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시점이 일본이 독도에 관련된 좀 약간 망언을 하는 그런 시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제목을 보게 되면은 독도 일본 땅. 네, 일본 자신만만 증거 보니 점점점이에요.
도대체 무슨 증거를 얘네들이 내세울까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게 될 겁니다. 네,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네, 이런 이유로 얘네들이 뭐 이렇게 주장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과연 북한이나 중국 이런 사람들이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인터넷을 그냥 인터넷에서 기사 검색을 해서 쭉 스크랩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이버 같은 데 가서요, 포털 사이트에 가서 실시간 키워드 검색 1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키워드를 가져와서 검색을 때리는 겁니다. 검색을 때리면은 뉴스가 쭉 뜨겠죠. 그 중에 상위에 랭크되는 뉴스들을 쭉 스크래빙 해와서 제목 역시 그 기자들이 쓰는 제목으로 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네, 기자분들께서 이제 아무래도 많은 클릭들을 유도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기사를 보기끔 원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제목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성코드 제작자가 직접 이 제목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자분들이 쓰신 그 제목 그대로 스크롤링해서 본문까지 채워가지고 아래 한글 파일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악성코드만 삽입하는 구조로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역시 키로거에 관련된 악성코드가 돌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네, 홍콩으로 관련 정보들이 넘어가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요즘 이제 악성코드 이제 아무래도 이런 아래 한글 유형의 악성코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백신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네, 취약점을 발견하는 자동 분석 시스템들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아래 한글 파일을 더블 클릭 딱 했을 때 백그라운드 단에서 이제 프로세스의 변화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이 아래 한글 파일이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것을 노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한국 공군의 뭐 어떤 위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혀 있기 때문에 국방부를 타겟팅한 악성코드입니다. 물론 국방부 내에서도 아래 한글 파일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네, 그런 유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궁금하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문제의 화면이 등장을 하고 이 문제의 화면을 보게 되면은 뒷단에 악성 코드가 돌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첫 번째 화면에서는 악성 코드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자동 분석 시스템이 아래 한글 파일을 딱 오픈했을 때 악성 코드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파일은 정상이라고 처리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스크롤링해서 이렇게 본문을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악성 코드가 튀어나오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우회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곰플레이어 쪽도 굉장히 많은 악성 코드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동영상이라고 해서 그냥 클릭했는데 사실은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형태도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개인 정보를 유출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악성 코드의 그 발견 수를 통계를 내보면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2000년대 네, 중반부터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약 20만 개, 전체가 20만 개가 아니고요. 하루 발견되는 악성 코드의 숫자가 20만 개라는 겁니다. 이게 통계치로 나와 있는 숫자이고요. 그러다 보니 악성 코드의 수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보안 전문가들 숫자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뭐 타 안티바이러스 업체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글쎄요, 그렇게 많은 숫자의 분석가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20만 개의 악성 코드들 다 어떻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다 백신에 추가하는가? 거의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보고가 되고 그런 신고가 들어오는 케이스들은 거의 대부분이 제대로 분석을 해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를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20만 개의 악성 코드들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 추가되지 않는 경우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업 내에 기업 보안을 전문으로 이렇게 전문가분들이시라면은 그냥 단순히 어떤 안티바이러스만 하나만 딸랑 믿고 우리는 APT 공격에 다 안전해, 장비, 방화벽 이런 거 설정하시고 안전해라고 하기에는 기업의 보안 자체가 너무나 이제 좀 방치해두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파이썬을 가지고 그럼 이런 기업의 어떤 보안의 공격들을, 기업 보안을 위협하는 형태들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네, 오늘 관심 있으셔서 다들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기도 반 로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이 파이썬을 네, 개발을 했고요. 과거에는 네, 개인적으로 그냥 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개발을 했다가 나중에 이게 공식적으로 구글 쪽에서 채택되면서 구글에 입사를 했고요. 최근에는
드롭박스 쪽으로 아마 이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드롭박스 전체의 프레임워크가 다 파이썬으로 사실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언어 자체가 아무래도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발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물론 이해하는 것도 문법이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파이썬을 접하고 한 이틀 정도 책을 읽어보고 이제 그 뒤부터는 코딩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쉬운 언어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는 그 그림은 C 언어하고 파이썬의 어떤 속도 비교들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시간 뭐 아마 이게 소팅 알고리즘인가 아마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해서 속도 측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봤더니 파이썬이 월등하게 느리다라는 거죠. 못해도 한 100배 느리는 경우도 존재한다. 메모리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코드 숫자가 좀 적은 거. C 언어에 비해서 코드 숫자가 적은 거는 좋지만, 실제 실행 속도라든지 메모리도 많이 차지하고, 뭐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파이썬을 한번 공부해 보시죠라고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해 드릴 때, 이런 이유 때문에, 속도가 느리고 덩치가 너무 커서 이런 이유 때문에 잘 사용을 꺼려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는 게, 사실 안티바이러스, 즉 백신 개발을 처음 할 때 안철수 의원께서 그 V3를 처음 만들 때 어셈블리 언어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속도 빠를 겁니다. 어셈블리 언어로 직접 기계어로 코딩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후에 C 언어로 대부분의 안티바이러스들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왜냐하면은 C 언어가 어셈블리 언어보다 속도가 떨어져 라는 게 가장 큰 이슈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속도가 좀 빠르면서 스캔 속도가 좀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워낙 속도를 타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셈블리 언어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C 언어로 가는 게 맞다. 유지보수, 즉 코딩의 숫자라든지 어떤 유지보수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이게 맞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지보수 측면을 쫓아서 C 언어로 포팅을 했습니다. 어셈블리로 만들어진 그 백신들을. 근데 물론 그 시점이었으면, 과거 그 시절이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악성 코드 숫자가 그닥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한 3종, 5종 나올 시점이었기 때문에 굳이 뭐 유지보수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만 개씩 발견되고 있는데 엔진이 막 워낙 빈번하게 막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C 언어로 포팅한 게 맞았다라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파이썬 역시 똑같습니다. C++로 개발되어지는 게 나은가 또는 C 언어로 개발되어지는 게 맞는가 라고 놓고 본다라면은 확실히 파이썬으로 개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저희 내부에서도 사실 분석가들이 있어요. 앞서 악성 코드 분석가들이 있는데, 분석가들이 거의 대부분이 분석은 정말 잘합니다. 기계어 보고 분석은 정말 잘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엔진을 그러면 네가 분석했으니까 치료 엔진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치료 엔진을 좀 만들어서 달라고 하면은 C 언어의 이 장벽 때문에 엔진 개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파이썬으로 그럼 개발을 해라라고 지시를 해요. 근데 파이썬으로 하면은 약간의 코딩으로 치료 엔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치료 엔진을 만든 것을 가지고 엔진 개발자한테 이 파이썬 소스 코드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걸 보고 C 언어로 포팅합니다. 다시. 과거 이전에는 이 분석가가 분석한 내용을 엔진 개발자한테 가서 옆에서 앉아가지고 지시를 해야 됐었어요. 파일의 어느 부분에 가면은 뭐가 있을 거예요. 뭐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면 뭐가 있을 거예요. 체크하시고 여기를 자르세요. 저기를 붙이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구두 전달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엔진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예 분석가들이 파이썬 언어를 공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직접 엔진을 만들어서 엔진 개발자한테 보여주면 엔진 개발자는 그냥 코드로 이루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갖고 C 언어로 포팅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부분들이 더 강력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요. 파이썬은 python.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2.7.x 버전과 3.3x 버전이 있습니다. 어떤 걸 쓰는 게 좋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뭐 이거 써야 됩니다. 저거 써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만 제가 했던 설문조사 결과로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2.7 버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대략 한 78% 정도가, 응답자의 78% 정도가 2.7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그럼 2.7을 쓰시냐고. 그랬더니 뭐 하위 호환성 문제라든지 속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외부 라이브러리의 어떤 풍부한 외부 라이브러리의 존재 때문에 2.7 버전을 쓴다라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물론 외부 라이브러리를 쓴다라면 2.7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내가 그냥 개발을 해서 코딩을 하는, 그냥 100% 내가 코딩할 수 있는 거라면은 굳이 2.7을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3.0대 버전으로 코딩을 하는 게 나은 것 같고요. 자, 이제 파이썬 코딩을 가지고 보안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외부에서 들어왔다고 판단되어지는 어떤 파일들을 체크해 보는 거죠. 물론 백신을 가지고 체크해 보면 좋습니다만 백신이 완벽하게 다 진단을 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그냥 실행 파일이면은 우측 마우스를 눌러가지고 거기에 디지털 서명이 존재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속성 값에 디지털 서명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화면은 네, 안랩에서 만든 v3의 일부 파일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네, 누가 이 파일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이 파일을, 네, 이 인증서를 네, 발급을 해줬는지, 그리고 이게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을 네,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거는 신뢰할 수 있는 파일, 이거는 신뢰할 수 없는 파일로 1차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동 작업이라는 거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거를 파이썬으로 그냥 간단하게 몇 줄만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소스 코드가 대략 한 10줄 네, 될까요? 네, 10줄 정도 되는 이 소스 코드에 제가 여기에다 보시면은 어떤 특정 DLL을 지금 이제 검사하고자 하는 DLL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네, V3 라이트 밑에 어떤 DLL이라고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true라는 값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 true가 앞서 보셨던 여기에 인증서가 유효합니다라고 적혀있는 이 3번에 해당하는 값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냥 들어오는 족족 이렇게 자동화해서 스크립트 언어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뭔가 뭐 네트워크망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유입이 되는 실행 파일이 있다라면은 1차적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신뢰할 수 있는 파일, 신뢰할 수 없는 파일로 1차적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해서 자동 작업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작업은 네, 백신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신에서 검사가 되지 않았다라면은 전 세계 백신을 다 돌려보는 거죠. 전 세계 백신을 다 돌려보는 케이스에 대한 소스 코드입니다. 대략 한 20줄, 네, 25줄, 30줄 언더의 소스 코드인데요. 바이러스 토탈이라고 불려지는 사이트에다가 이것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행 파일 아까 전에 보셨던 디지털 서명이 없어요. 체크해봤더니 없는 경우에 그러면 이 소스 코드를 그대로 실행해서 그 해당 파일을 전 세계 백신을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교재에 보시면은 이쪽 부분에 있는 것이 다 네, A카 테스트 뭐 어쩌고저쩌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게 악성 코드의 이름이고요. 네, 좌측편에 있는 것이 전 세계 백신들의 이름입니다. 네, 뭐 안철수 연구소의 V3, 네, 하우리의 바이로고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업체가 어떻게 진단을 했는지 그리고 진단하지 않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자동으로 들어왔던 그 외부에서 유입됐던 파일이 디지털 서명이 있는지 그리고 바이러스 토탈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인지 아닌지를 1차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아래 한글 파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서 이제 실행 파일에 대한 것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실행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그 두 가지 형태로 해서 우선 1차적으로 검증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아래 한글 파일인데요. 아래 한글 파일이 좀 까다로운 게 아무래도 아래 한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외산 백신들이 잘 잡지를 못합니다. 아래 한글이라는 전혀 생뚱맞은 파일 포맷을 보게 되기 때문에 거기가 취약한지 취약하지 않은지는 전 세계 백신 업체들은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또 국내 백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국내 백신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취약점들을 굉장히 빠르게 패치를 해가고 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또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하기에는 또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한글 같은 경우에는 OLE라고 불려지는 별도의 OLE 구조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OLE라고 하는 것은 MSS 제공을 해주는 아주 간단한 간략한 파일 시스템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분석 도구들이 간혹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인카 인터넷에 다니고 있지만 누리랩이라고 하는 별도의 보안 모임을 만들고 있는데 그 보안 모임에서 만든 간단한 툴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웹페이지는 이렇게 생긴, 네. 앞서 그 PPT 자료에 있는 그 URL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화면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한글 취약점 스캐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요걸 다운받게 되면은 간단하게 분석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아래 한글을 직접 누군가가 뭐 이메일이든 어떤 형태로든 해서 유입이 됐어요. 유입이 되었고 그걸 가지고 내가 직접 백신을 조사해봤는데 뭐 전혀 문제 없다라고 나왔다고 해서 더블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체크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다운받았던 프로그램을 아래 한글 파일을 뒤에 인자값으로 줘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 아래 한글 파일은 버전이 얼마고 압축되어 있고 암호화는 되어 있지 않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리턴 값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우측편에서 나타나고 있는 표 자체가 사실은 아래 한글사에서, 한컴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래 한글 내부의 구조 화면입니다. 이 구조 화면상에서 보면은 바디 텍스트라고 불려지는 본문 부분이 현재 암호화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다라는 형식으로 해서 체크박스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본다라면은 이 화면이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그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옵션 값을 더 줘서 이제 그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바디 텍스트 안에 있는 본문 구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섹션 0부터 막 1, 2, 3, 4에서 11번까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만큼 보통 잘 가지 않습니다. 섹션을 이렇게 많이 구분하지 않는데요. 뭔가 섹션이 많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한 점인데요. 스캔 그냥 바로 할 수 있습니다. -S 옵션을 주게 되면 스캔을 해서 어느 섹션에 지금 이제 문제가 있다, 익스플로잇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끔 원래 기본 패턴은 있습니다. 기본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디텍션 할 수가 있는데요. 만일 기본 엔진 가지고 이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근데 또 분석하시는 분 중에 아래 한글 포맷을 좀 이제 이해를 하시고 직접 이 스캐너에다가 그런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은 추가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게 이렇게 해서 이제 덤프를 뜨는 것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섹션을 덤프를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아래 한글 이 스캐너를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 뒀는데요. 파이썬 소스 코드로 간단하게 확장을 할 수가 있게끔 설계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플러그인스 폴더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 폴더 안에 user.python이라는 그 소스 코드가 있는데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렇게 생겨 먹은 소스 코드가 있는데 그 소스 코드를 간단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수정하는 예인데요. 어떤 의심스러운 한글 파일을 받아들였어요. 스캔했는데 취약점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취약점이 없다고 나와서 내부 구조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내부 구조를 들여다봤더니 여기 표시된 것과 같이 바디 텍스트 안에는 섹션 0부터 해서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가 되어 있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보이실 겁니다. unurl.sys라는 형태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글 파일 포맷 그 문서상에서는 이런 파일명, 이런 구조명은 없습니다. 구조명은 없는데 여기를 보니까 unurl.sys라는 마치 파일명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덤프를 떠봤습니다. 옵션도 -D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D라는 옵션을 줘서 덤프를 떴더니 여기 안에 MZ로 시작하는 실행 파일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 한글 파일 안에 실행 파일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봤던 취약점 스캐너에서는 이거를 디텍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실행 파일이라고 또 무조건 진단하기에는 또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요런 문구들이 있을 경우에 디텍션 하겠다라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URL 다운로드 to 파일, 웹에서 뭔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그런 API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create 파일 하는지, read 파일 하는지, 이런 파일에 관련된 명령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요거를 예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아래 한글 파일의 폴더를 보게 되면은 지금 폴더 구조가 한글 파일 폴더, 지금 이제 한글 스캐너 폴더입니다. 한글 스캐너 폴더 안에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예제를 그냥 한글 악성 코드입니다. 한글 되어 있는 건 악성 코드들이고요. 요게 스캐너에 해당하는 exe 파일입니다. GUI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긴 한데 커맨드 버전이고요. 그래서 요게 실행 파일이고 여기 안에 플러그인스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플러그인스 폴더 안에는
한 개의 패턴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패턴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패턴을 담고 있는 패턴 파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user.python이라고 불려지는 이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 에디터로 한번 열어보게 되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init, uninit, format, scan. 지금은 스캔이 그냥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별도로 뭔가 스캔을 하는 그런 플러그인이 아닙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특정 문구가 존재하는 경우에 디텍션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플러그인을 확장시킨 겁니다. user python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물론 수정을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API string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파이썬 소스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구조는 그대로 그냥 user python에 있는 소스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init, uninit, 엔진이 초기화되고 종료할 때는 별로 특별하게 하는 일 없고, 포맷에 보시면은 포맷이 한글 5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앞쪽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을 때 한글 파일이 5.0.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버전에 해당하는 파일이 왔을 때 이 플러그인 엔진이 동작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한글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포맷 버전이 3버전과 5버전이 있는데요. 만일 3버전에 해당하는 악성 코드를 디텍션 하겠다 하면은 한글 3이라고 적으면 되겠고요. 네, 지금은 앞쪽에서 보셨던 예제가 5였기 때문에 5버전에 대해서만 디텍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문자열들이 있을 경우에 검사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사실 모든 내용은, 아래 한글의 모든 내용은 다 이 버퍼 쪽으로 다 넘어옵니다. 버퍼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버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버퍼 내에 해당 글자들을 찾아본다라는 거죠. API들을. 요 위쪽에서 기술하고 있는 이런 API들을 검사를 했을 때 -1이 아니다라는 것은 발견됐다는 뜻입니다. 발견되었다라면은 API 이름, 어떤 API가 발견됐는지 API 이름과 뒤쪽에다가 그냥 요 API다 라고 해서 문자열을 하나 만든 다음에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자, 이제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가져온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한글 스캐너를 실행하게 되면은 제가 가져온 예제가 10번 예제가 아마 요겁니다. 보시면은 10번 예제를 보게 되면요, 한글 파일 포맷이 5.0.2.4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분석하고자 하는 파일 자체가 한글 5버전에 해당하는 파일이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좀 더 이제 내부 구조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P 옵션을 주게 되면은 내부 구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unurl.sys라고 하는 내부에 이상한 섹션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13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원래 스캐너는 S 옵션을 주게 되면은 얘가 취약점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취약점이 없다고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만들었던 API 스트링이라고 하는 제가 만든 별도의 그 파이썬 소스 코드를 이 플러그인스 폴더에다가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요 파일이었는데요. 요 파일을 플러그인스 쪽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동을 시켰고요. 그래서 플러그인스 폴더 안에는 세 개의 파일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기본 패턴과 유저 파이썬, 그리고 API 스트링이라고 하는 파이썬 소스 코드가 한 개 유입이 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s 옵션을 주면은 지금 현재 보는 바와 같이 unurl.sys 안에 create API라고 불려지는 파일, 그러니까 API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놈이 API 스트링이라고 하는 파이썬에서 그 결과값이 넘어왔다라고 화면상에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한글 파일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취약점들이 워낙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근데 내부적으로는 내가 분석할 수 있어요. 분석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물들을 다 백신 업체에 다 의존을 해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스캐너를 가지고 간단하게 기능을 확장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석이 어느 정도 된다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썬으로 간단 코딩만으로도 기능을 추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회사 내, 우리 기업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의 어떤 아리안글 스캐너를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데모는 보여드렸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결국 맥이든 리눅스든 서버 단에 뭔가 내가 디텍션을 하겠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아리안글 스캐너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앞서 보셨던 이 페이지에 오시면은 네, 이렇게 해서 한글 취약점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플러그인을 확장해서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에서 그냥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것 이외에도 이제 저희 회사에 있는 직원이 별도로 이제 오픈소스로 해서 불스캔이라고 하는 네, 소스코드를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소스코드입니다. 이 소스코드를 별도로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글 가셔가지고요, 불스캔하고 구글 딱 치면은 이 소스코드 사이트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리안글 뿐만 아니라 PDF, 오피스 파일들에 대한 취약점들을 스캔할 수 있게끔 네, 이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라면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기업 자체 내에 어떤 보안용 툴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메일 서버에 직접 네, 손을 대실 수 있다라면은 이메일 서버에서 이 취약점 스캐너하고 딱 연동을 시켜서 그런 유형이 들어왔을 때 진단하고 네, 얼럿을 주는 형태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파이썬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파이썬 페이스북에서 직접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네, URL 주소를 제가 못 드렸는데요. 거기 페이스북 사용하시면은 페이스북의 상단 그 검색에서 그냥 파이썬이라고 한글로 치시면은 이런 형태의 아이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뱀 모양의 아이콘 보실 수 있고요. 파이썬 리버싱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네,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제가 앞쪽에서 보여드렸던 API를 가지고 뭔가 서칭하는 거 잠깐 사이트 볼까요? 여기가 제가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요. 미리 제가 캡처를 해온 네, 화면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게 파이썬 리버싱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형태라서 그냥 검색을 하시면은 구글에서 검색하셔도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싱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네,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어떤 유형에 대한 그 간략한 어떤 네, 파이썬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소스코드하고 연동을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간혹 보시면은 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했던 것들도 약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거는 이제 파이썬을 가지고 뭐 자동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정보들을 네, 공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파이썬에 관련된 네, 내용들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네, 키콘 백신이라고 불려지는 파이썬으로 개발된 공개용 백신입니다. 네,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제가 연초에 막 열심히 계획을 잡았어요. 네, 보통 이제 연초가 되면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저도 계획을 세운 것 중에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인들하고 그냥 해외여행 갔다 오기, 뭐, 네, 책 100권씩 한번 읽어보기. 물론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계획이니까 2013년 1월 계획이니까 뭐, 네, 이해하시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네, 쭉 적어 나갔던 그 과정 중에 제가 하나가 책 집필하기가 있었습니다. 책을 한번 써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서 책 집필하기를 네, 원래는 책 집필하기였는데 파이썬이라고 특정 카테고리를 주진 않았습니다만 책을 뭘 써볼까를 생각하다가 네, 고민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해외여행은 네,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인들하고 막 이제 네, 사이판 요번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성공했고요. 책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100권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고 요 파이썬에 관련된 책을 집필하기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사실은 5월달부터 작업을 해왔었어요. 5월달부터 쭉 작업을 해오다가 좀 약간 책에 어떤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직접 코딩을 하면서 그 순간순간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다 옮겼어요. 근데 이게 제가 챕터를 한 30까지 기획을 하고 쭉 써가던 과정에 한 챕터 5쯤 오니까요, 갑자기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구조를 바꾸려고 보니까 저기 앞 챕터 2장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2장부터 다시 또 수정을 해오다가 또 뭐 예를 들면 10장까지 갔는데 또 구조가 바뀌어야 되네? 그러면 다시 또 앞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코딩을 하면서 책을 쓸 수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프로그램을 그냥 먼저 딱 짜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책으로 써야겠다고 해서 먼저 예제 소스 코드를 다 짰어요. 물론 이제 그 말은 책에 들어갈 어떤 CD에 들어갈 소스 코드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짰는데 굳이 어차피 CD로 배포를 할 거
미리 배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책 쓰기는 이제 뒷전이고요. 근데 미리 배포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그게 이제 미리 배포가 되면서 갑자기 이제 이 소스 코드로 좀 강의를 해주세요라는 것 때문에 강의용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강의용 교재를 만들었지만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강의용 교재를 만들었는데 이 예제 소스 코드가 바로 이겁니다. 키컨벡션이라고 불려지는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공개용 소스 코드가 되어 있고 GitHub에 실제 100% 소스 코드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0.25 버전이라고 해서 오픈되어 있고 네,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역시 페이스북에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오시면은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실제 나도 개발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네,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선 키컨벡션이라고 하는 요 놈은 아무래도 파이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모든 운영체제에서 다 구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윈도우즈, 맥, 리눅스 네,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버 단에 두시면은 그냥 서버용 백신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면 패턴이 그럼 몇 개가 들어가 있나요? 네, 저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패턴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냥 앞서 보셨던 아래 한글 스캐너에 해당하는 그 정도 패턴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취약점 위주로 많이 패턴을 추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매크로, 안드로이드 계열들에 대한 포맷들을 다 인식하고 있고 한글 포맷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그런 취약점들을 많이 또 스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스캔해보면은 스캔 예제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스캔하는 예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깃허브에 가셔가지고 깃허브는 화면을 제가 캡처링을 해보려고 했더니 캡처를 못했는데요. 깃허브에 가시면은 네, 엔진이라는 폴더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엔진 폴더 안에 모든 파이썬 소스 코드가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서 제가 별도로 거기 이제 그 바깥단에 build.batch 파일이 있어요. build.batch 파일을 따닥 클릭하시면은 얘가 빌드를 막 해줍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암호화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쭉 해서 최종적인 실행의 형태로 딱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제가 가져온 부분인데요.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아래 한글 스캔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구조 자체가. 보시면은, 네. K2라고 불려지는 폴더가 있는데요. K2라는 폴더 안에 K2.py라는 요게 백신의 메인 소스 코드입니다. 그리고 플러그인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 안을 들었다 보면은 alz.kmd라고 해서 여기 이제 암호화된 겁니다. 사실은 파이썬 소스 코드인데 파이썬 소스 코드를 살짝 암호화시켜서 저장해 둔 겁니다. 어차피 깃허브에 가시면은 모든 소스 코드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냥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alz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압축입니다. 그러니까 R집 압축 포맷을 인식한다라는 거고요. 만일 나는 우리 회사에서는 R집 안 쓰는데 네, 빼시면 됩니다. 플러그인에서. 여기 이제 플러그인에 넣어두시면은 R집을 인식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APK, 요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계열들 디텍션하는 로직입니다. 그 다음에 네, 에그 포맷도 있고요. 네, 매크로, OLE, 아래 한글, 네, 이런 거 PDF, 네, PE 파일, zip, 네, UPX, 네, 웬만한 것들은 다 디텍션 할 수 있는 형태의 엔진 구조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네, 패턴이 없다라는 거, 그게 좀 문제이긴 하지만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하실 수 있게끔 제가 바깥단에서 앞쪽에서 보여드렸던 K2라고 하는 파이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파이썬 네, 2.7 버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python.exe로 k2.py를 제가 C 드라이브의 템프 폴더에다가 악성 코드를 좀 가져왔는데요. 템프 폴더의 것을 이렇게 지금 이제 검사하는 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다 악성 코드들입니다. 그리고 네, 이런 것들 보시면은 14번 아래 한글 안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섹션이라고 하는 바디 텍스트 안에 섹션들이 클릭해버렸네. 네, 바디 텍스트 안에 섹션들이 지금 이제 악성 코드로 추정되는 네, 형태로 있다라고 해서 취약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물론 지금은 그냥 결과만 보기 위해서 했는 건데요. 압축도 하고 전체 검사 결과를 화면에서 출력해줘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이제 검사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압축을 풀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네, 요 화면은 잠깐 멈춰볼까요? 네, 짠. 드롭박스, 아까 전에 드롭박스가 제가 그 파이썬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드롭박스에 해당하는 exe 파일 안에 어태치 되어 있기를 네, 보시면은 네, 인코딩 된 것 중에 이런 식으로 pyc
이게 바로 파이썬으로 컴파일된 파일이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다 pyc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드롭박스 자체가 상당 부분 파이썬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코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겠고, 옵션을 보게 되면요, 네, 그냥 K2py만 해서 실행을 딱 해보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sigtool이라고 하는 시그너처를 직접 추가하실 수 있는 형태의 sigtool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악성 코드로 보여지는 파일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게 우리 기업 내에 확산되어 있는지 체크하고 싶다? 그러면 sigtool을 통해 가지고 패턴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하시고 배포를 하시면은 기업 내에 악성 코드들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형태로 해서 파이썬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뒤쪽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예제를 제가 잠깐 앞에 와가지고 제가 막 열심히 추가했는데요. 네, 요거는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런 파일들이 저희 누리레벨이라고 하는 그 정보 보호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모임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작성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PDF에 관련된 분석 도구들도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DF는 이렇게 분석을 하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분석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역시 파이썬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또다시 이것들을 확장하셔가지고 역시 개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픈되어져 있는 많은 파이썬 소스 코드를 가지고 직접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시간이 꽤 됐죠. 네. 우선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업 환경에 맞는 어떤 맞춤형 보안 프로그램으로 계속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런 툴들을 가지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게 좀 궁금하시다 그러면 앞에 구글에서요. 그냥 py만 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집이 궁금하다? 그럼 py 집 py 뭐 ALZ 이런 식으로 검색만 하셔도 웬만한 프로그램들을 다 찾으실 수가 있겠고요. 소스 코드 다 포함해서 찾으실 수가 있겠고 이것들을 잘 조합하시면은 기업 보안에 맞는 적절한 도구들을 직접 만들어서 배포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보안에 있어 파이썬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안하시는 분들이 다 코딩을 하실 수는 없으세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C 언어 같은 것들은 나름 또 장벽이 있습니다. 막 포인터 쓰고 뭐 이렇게 되면은 나름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C 언어 같은 것들을 가지고 직접 개발하시고 또 컴파일 하시는데 이 개발 툴이 이 덩치가 너무 커요. 막 몇백 메가씩 막 하드디스크 활당해서 이렇게 설치 툴을 만들어야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덩치가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이썬은 몇 메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몇 메가 되지 않은 파일을 그냥 다운받으시고 그냥 풀시면은 바로 이런 다양한 소스 코드들을 직접 실행하실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바로 돌아가셔가지고 파이썬 사이트 검색해 보시고 직접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 보시면은 기업 보안 환경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